또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옛날에 바람직한 것과 요즘 바람직한 것, 앞으로 시대가 달라지면 바람직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의 모습은 바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의도적인 행위로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죠. 교육인데 흔히들 교육이 왜 필요한가? 교육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가지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를 이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화,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길러가는 것, 이 네 가지를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죠. 이거를 이제 흔히들 보수적인 관점,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는 대체로 어떤 부분을 중시했죠? 쓸모있는 사람들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산업 여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쓸모를 가진 사람, 쓸모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모범생, 우등생, 그거를 몇 점짜리인가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죠. 이게 이제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질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사람은 수단화되면 안 된다. 사람은 도구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원의 이상과 목표를 위해서 교육이 기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 본질에 입각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 강국이 아니라 교육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국가적인 목적이 아까 얘기한 국가가 공교육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충실한 병사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는 산업여군으로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아주 그 1등 국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 개혁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자치를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 주권자인 국민은, 부모는, 학부모는 뭘 말하는가? 인재야말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한다고 하는 그거죠. 교육 본질 찾기.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 자식을 길러주기를 바랬던 게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똑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이제 쓸모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졌다. 21세기에는. 왜냐하면요, 20세기에 쓸모있는 사람이 기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기계처럼 정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가 되라고 그랬고, 제일 로봇 같은 인간이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스트 원 넘버원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1등 달려주길 기다리고, 세계에 나가서도 1등 달려주길 기다리는데, 21세기로 막 그 공부하는 기계가 달려가다가 뭘 만났죠?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기계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기계를 닮아가라고 아이들을 부추겨왔는데,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계를 만나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계한테 줬는데 우리가 계속 기계를 닮아가려고 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육 본질 찾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본질을 찾기 위해서도 자꾸 부모 곁으로 권한을 줘야 되고, 교육 본질을 붙잡고 있는 부모에게로 자꾸 돌려줘야 되고, 다만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한테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 줬어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이 참 편했던 말이죠. 교육의 보람은, 이익은, 성과는 부모가 보잖아. 그럼 부모가 물어, 이거였잖아요. 책임을.
그런데 이제 반대가 돼야 된다. 권한은, 교육 권한 부모에게 있는데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개념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권한을 이제 자치 쪽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주는데 교육은 다른 영역과 달리 특별 자치를 해야 되는가? 요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딱 못 박아놨어. 요게 바로 교육 자치가 특별 자치가 돼야 된다는, 지역 자치가 돼야 되고 영역 자치가 돼야 되고 문화 자치가 해야 되는 근거인데, 여기에다가 또 지방마다 교육의 특수성이 다르다. 그래서 지방교육의 특수성, 요 교육의 특수성은 지방교육의 특수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에 따라서 특별자치 영역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치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서 분리해서 특별자치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한 특별자치 없애라, 이런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사실은 교육 본질을 붙잡고 있는 가장 앞서가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자치 구조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게 광역단위 교육자치단체고, 여기에 시도지사와 똑같이 교육감이 집행청으로 있고, 의회는 하나로 일어나져 있죠. 근데 요게 약간 기형이라고는 해요. 교육자치의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 전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또 사실은 그것마저 일어나시켜가지고 지금 약간 의결단위는 하나이고 집행단위가 두 개라, 몸뚱이는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이상한 기형적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자치 구조는,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주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으로 반영이 되고, 학교 자치란 말도 아예 쓰고 있고요. 근데 이 학교 자치란 말이 아직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가 광역 자치로 되어 있죠. 도교육청 교육감만 뽑잖아요. 여기 광역 자치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학교 자치란 말은 그러면 교육 자치 단위를 학교까지 내려보내겠다는 건가? 이렇게 방향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학교 자치를 법제화한다면 어떤 지금 난제가 있느냐? 어떤 난제가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헌법의 학교 자치를 지향해놓고 못 박아놓고 이제 관련 법을 정비하려다 했을 때 가장 큰 딜레마가 뭘까요? 예? 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자치 단위를 법적으로 어느 단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걸린다면요, 그 자치 단위가 법인이 돼요. 법인이 돼야 돼요. 지방자치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 뭐죠? 우리 왜 이런 뭐 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조합 뭐 이런 거. 그런 법인들은 반드시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논의 단위를 의결 단위로 두게 돼 있어요. 무슨 이사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사장 이런 사람들 다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교육자치 단위로 법제화하려면 학교장 임명제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선출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 단위로 모든 논의 단위를 의결기구화 해야 됩니다. 교무의 의결기구와 학교장 선출 보직제, 이거 사실은 벌써 30년 전에 정교조가 얘기한 건데, 그때는 교육자치를 학교자치로 하자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거를 법제화를 그렇게 학교자치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법제화하는 데에는 그게 이제 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장 학교장
승진, 자격제, 임명제 없애고 그럼 선출하자는 거야?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게 가능하냐? 그거 안 하면 요 학교 자치는 사실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요 얘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학교 자치의 말과 함께 학교 경영 민주화. 예. 그래서 선언적으로 학교 자치라고 하면서 학교 경영을 모든 주체들이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거꾸로 이렇게 보면요, 요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5.3일 교육개혁 때 김영삼 정부 때 뭐라 그랬냐면요, 학교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자율경영. 우리 교장 선생님들 뭐 다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MB 정부 때는 학교 자율화 좋지. 1차, 2차, 3차 했잖아요. 이때 학교 자율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일부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에서 자치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학교자치조례. 이 학교자치조례가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거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딜레마 때문에 상위 법에서는 학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도록 안 돼 있는데 이거를 학교자치를 법제화하면 이게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산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흐름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학교 자유를 넘어 학교 자치로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치적 구호, 이거 지향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법제화하는 데에는 그런 난관이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학교 자치를 아까 얘기한 학교 경영 민주화든 뭐든 정말로 교육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 민주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화되어 있는 학교 문화를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현재 보세요. 화석화된 학교 문화라는 게 뭐죠? 역동성이 사라진 교직원회의. 교직원회의 지시 전달로 끝나는 무슨 심의기구도 의결기구 아닌 그냥 전달기구 끝나는 거 있지 않나요?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리게만 보는 어른들의 학생관, 그리고 부모들은 내 아이 중심의 학부모, 내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의 교육관, 이런 거,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업무 시스템, 교사 열정이 바닥나고 자존감이 하락되는 교무실 분위기,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바뀐 교사의 일상, 선생님들이 수업보다는 업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행정 시스템, 이것도 문제다. 이거는 정말 제가 교육감이지만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의 현실 문화이죠. 이런 화석화된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할 거냐. 제도 정비가 필요하죠.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문화 혁신도 해야죠. 새롭게 타선도 또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교육 민주주의 시대. 사실은 학교 자치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의 목표도 교육 민주주의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를 민주 시민 교육으로 우리의 지향을 두고 있어요. 학교 자치를 왜? 우리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밖에 없죠. 우리 지역사회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공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민으로 기르는 거. 공민이 바로 민주 시민의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1기에 이어서 2기에 민주 시민 교육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일각에서는 옛날에 하려고 했던 그거 의식화 교육 하겠다는 거야? 이런 갸우뚱거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은 정말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1946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게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세계 시민으로 기르려고 하는 게 우리 교육 기본법이에요. 이게 교육 기본 방향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애초부터 대한민국 출발할 때부터 다 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민주시민 교육만 얘기하면 삐딱하게 색안경을 쓰고 민주시민 기르려고 그래? 의식화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 나오죠.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 변화. 옛날에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제국에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고 근대적인 학교가 막 들어오고 할 때 그때 독립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민중계몽이라는 말을 썼어요. 민중계몽.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급사책에. 그러다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중교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민중교화가 그때 의식화라는 말도 썼어요. 민중에게 의식을 깨우쳐줘야 된다. 사람다운 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줘야 된다. 이걸 교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민중교육이라는 말도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였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좀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이제 오해가 이 의식화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요새 모든 지자체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전부 다 주민들 모아놓고 자치 역량 강화 세미나, 특강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미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하셨을 거예요. 지금 교육자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직 개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요번에 지금 기본안을 가지고 각 단위에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여러 개 들어있어요. 자, 전략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이제는 교육부에서 이제 수십 가지 일들이 떠넘겨집니다. 이제 이 교육 자치 단위가 우선은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획국을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말 지방자치 전략을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기획하고 점검하고 하는 단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략 기능. 이제 이게 학교 자체로 가면 학교에도 학교 경영관부터 해가지고 우리 학교 비전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전략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 단위가 있어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 역량이, 각 주체들의 자율 역량이 길러져야 되죠. 그리고 과감한 임파워먼트. 이제 권한들을 각 단위로 모든 주체들에게 고루고루 분산시키고 다 한몫씩들 할 수 있게, 한몫씩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임파워먼트, 과감한 권한 위임. 그리고 또 거버넌스, 정말 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모든 주체들이 서로 협업하고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이게 이제 어떤 단위든, 일반 자치단이든 교육자치단이든 자치 역량 강화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아까 얘기한 다스릴 치자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된다. 다스릴 치자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앙집권 시절에는 거버먼트, 통치 개념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데 이제 거버넌스 개념으로, 협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통치와 협치의 개념이 다른 거는 여기 얼핏 보면 아실 겁니다. 링컨이 얘기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것이 이제
of the people이 아니라 of the organization. 시스템이.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해서, 의해서가 아니라 통해서, 그리고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육 자치라고 하면 아까 자치의 개념과 자율의 개념 다 autonomy이라는 말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과 타율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개념을 볼 때 자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마음대로 하는 만큼 책임이 따르고, 그죠? 스스로 자기를 규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율이죠.